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경기 리뷰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브라이튼 맨유, 그다음에 빌라 아스날 이렇게 두 경기 이번 라운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과 맨유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스틸 골키퍼, 그다음에 힌셀우드, 덩크, 바네케, 벨트만,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길모어, 밀러, 그다음에 밀토마, 주앙 페드로, 그다음에 민테, 그다음에 웰백까지 이렇게 라인업 나왔네요. 네, 주앙 페드로가 공미에 위치하는 4-2-3-1 포메이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길모어를 제외하면 지난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이었습니다. 1라운드 이 자리에는 위퍼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이날은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길모어 선수가 이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장 선수로는 구르다, 위어, 페르브리언, 에스토피난, 퍼거슨, 솔리마치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에반 퍼거슨은 맨날 부상인 것 같고 페르브리언과 스틸의 경쟁에서 페르브리언이 일단은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점 정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라운드와 거의 바뀌지 않은 라인업이기도 하고 일단은 4-2-3-1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시즌 맞습니다. 브라이튼이. 그래서 라인업 자체로는 특별한 건 없고, 근데 다만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모두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웰백의 친정팀 맞습니다. 좀 많이 전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친정팀. 옛날이죠. 네, 맞습니다. 친정이 좀 많긴 한데 이 친구는 아스날도 친정팀. 원조집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웰백이 골도 넣긴 했지만 친정팀을 상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맨유 라인업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맨유는 오나나 골키퍼, 그리고 마즈라위, 맥과이어, 마르티네즈, 달로 이렇게 백포 나왔고요. 그다음 미드필더로는 카세미로, 마이누, 그리고 2선에는 아마드 디알로, 마운트, 레시포드, 그다음에 최전방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브루노가 최전방에서 시작하는 4-2-3-1 내지는 4-2-4-0 포메이션이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왜지? 왜일까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왜지? 거의 제로톱에 가까운 전술을 구사했던 맨유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적생 중엔 마즈라위 선수만 선발 출전했고요. 1라운드에 데뷔골을 넣었던 지르크지나 아니면 센터백 자원인 델리우트는 벤치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비수야. 사실 당장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왜 공격수를 안 넣? 물론 이제 호일룬이 부상이고 네, 맞습니다. 제르크제밖에 없긴 하지만 제르크제 지난번 골도 넣고 좋았는데 근데 굳이 공격수를 없이 브라이튼을 상대해야 하는가라는 조금 의문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뒤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결장자로는 요로, 루크쇼, 말라시아, 린델레프, 호일룬 선수가 있었는데요. 왼쪽 풀백인 루크쇼와 말라시아가 전멸했잖아요. 이 이건 선수들 언제나 있는 일이죠. 구성이 너무 많아 이 선수들. 그러다 보니까 달로가 왼쪽 풀백을 출전했고 자연스럽게 이적생 마즈라위가 오른쪽에 계속해서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인업 역시 브라이튼과 유사하게 1라운드와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팀은 풀럼을 상대로 1-0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게임 리뷰로 넘어가자면 오늘은 브라이튼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은 데제르비가 떠나고 히츠펠러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개막 후 2연승을 달리게 되었죠. 네, 히츠펠러 감독이 밀러보다 어려요. 93년생의 젊은 감독인데 밀러보단 당연히 어리고 이게 웰백보다도 3살이 어려요. 그러네. 그래서 이 젊은 히츠펠러 감독이 어떤 전략을 가져왔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맨유를 상대로 오히려 브라이튼이 강팀스러운 경기를 펼쳤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일단 주도했고 전반전 스텝 보면은 다 답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당연히 브라이튼이 준비를 잘했고 브라이튼이 1라운드부터 그러한 축구를 펼친 것도 맞지만 이건 맨유가 그냥 의도적으로 조금 주도권을 내준 것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플랜상.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게임 플랜을 양팀이 구성을 했는지 브라이튼 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라이튼은 일단 후방 빌드업을 살펴보자면 브라이튼은 길모어, 밀너가 3선 그리고 주앙 페드로가 그 앞선인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하는 4-2-3-1 포메이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때 3선에 나왔던 밀너가 한 칸을 전진해서 우측 메찰러 롤을 맡아주었고요. 그때 길모어가 풀백과 함께 3명의 3선을 이루는 2-3 빌드업 구조를 구축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작정 속공에 나서거나 롱패스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틸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후방 빌드업을 차근차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임 감독이었던 데제르비의 스타일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뭐 일단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뭐 팀의 기조 자체가 네. 뭐 일단은 주도하는 기조가 돼 있고 뭐 그리고 선수들 자체도 그러한 축구에 좀 맞게 설계가 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걸 하는 건 또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뭐 사실 제가 1라운드부터 좀 봤었는데 브라이튼을 네. 1라운드는 좀 삐걱거리는 게 많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2라운드 갑자기 그러니까 들어서 좀 좋아졌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네. 그래서 아까도 또 동어 반복인데 브라이튼이 뭐 당연히 정비를 잘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1라운드에 비해서 방해를 좀 덜 받은 게 아닌가. 그것도 빌드업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나아진 원인 중에 하나를 길모어 선수를 한번 꼽아봤거든요. 2-3 빌드업 체계에서 길모어 선수가 3선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압박 속에서도 길모어가 빌드업 구조의 중심을 상당히 잘 잡아주었고요. 센터백에 대한 전방 압박이 들어올 때는 라볼피아나 롤도 같이 수행해주면서 후방에서부터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이날 길모어 선수가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경기가 브라이튼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좀 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경기력이면 뭐 브라이튼이 잡아서 충분히 스쿼드 자원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었던 길모어 선수였습니다. 뭐 일단은 사실 2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감독의 A 플랜은 이거다. 네. 이 감독은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조금 이르긴 한데 그래도 지난 경기 그리고 이번 경기 이어오면서 확실히 연속성이 있고 확실히 자기 플랜은 있는 그렇죠. 감독인 것 같아요. 뭐 데제르비 선수가 엑스트라 패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2명을 후방 지역으로 내림으로써 둘 중에 한 명을 프리맨으로 만드는 그런 후방 빌드업 전술을 브라이튼에서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브라이튼 수뇌부가 이와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는 히츠펠러 감독을 부임을 시켰다라고 판단이 좀 들었고 이처럼 2-3 빌드업 그리고 2-3-4 2-3-5 전형을 만들어서 지공을 시도했던 브라이튼인데 하지만 뭐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뭐 조직력이나 선수단 퀄리티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고요. 상대 압박에 대해서 실수가 나오거나 중앙 밀집 지역을 잘 풀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석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브라이튼이 온전한 팀이 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라운드 그다음에 2라운드 거치면서 좀 중앙에서 다시 측면으로 나갈 때 조금 비겁거리는 때가 가끔 있는데 네. 뭐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동선 정리가 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다음은 공격 전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풀어나온 브라이튼이 윙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을 안으로 좁히고 메잘라까지 가담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상대 수비진을 중앙으로 밀집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있는 미토마와 오른쪽에 민테 등 돌파에 능한 윙어들을 활용해서 아이솔레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토마야 뭐 원래부터 네. 이런 역할, 그러니까 볼 걸고 운반해주고 내주고 뭐 이런 거 잘하던 선수니까 뭐 미토마야 그렇다 치는데 민테는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뉴캐슬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뉴캐슬에서는 사실 그냥 무색무취였던 선수 아니었나요? 뉴캐슬 한 경기도 못 됐어요. 아 그런가요? 임대만 갔다가 이제 이번 시즌에 쓰려고 1군 기록이 없군요. 네, 이번 시즌에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좀 팔게 된. 근데 브라이튼에 와서는 일단 뭔가 스쿼드 자원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민태석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돋보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풀백까지도 측면 지원, 이게 좌측에 힌세르드 오른쪽에 펠트만 선수가 나왔는데 이게 후반전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을 많이 가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중앙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이 결과적으로는 상대 박스 부근에서 측면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던 브라이튼이었고요. 덕분에 맨유의 양풀백인 마즈라위와 달로가 수비에서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공격 관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브라이튼 공격진에서 이름값이 높은 선수는 이제 미토마와 함께 주앙 페드로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주앙 페드로 역시 공격 전개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3-5의 좌측 메잘라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을 해줬어요.
빌드업이 잘 안 풀릴 때는 직접 내려와서 볼을 운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선제골 장면만 보셔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페드로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려주었고요. 이것이 폭을 벌리고 있던 미토마에게 흐르면서 기회가 창출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측면으로 이어지는 페드로의 역할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에서도 잘 준비를 한 게 본인들의 빌드업뿐만 아니라 상대의 빌드업이 좀 방해해 나가는 과정도 이 경기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전방 압박 과정에서도 페드루 선수의 가치가 상당히 빛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브라이튼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외에도 5-6명의 선수를 상대 지역에 배치하면서 오나나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되게 방해를 해줬는데요. 이때 공미로 기본적으로 나섰던 페드루 선수가 스트라이커인 웰백보다 앞선에서 압박을 수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아무래도 기동력과 피지컬에서 뛰어난 매투를 최전방에 위치함으로써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히츠펠러 감독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맨유가 사실 이런 압박에 당하는 장면이야 뭐 지난 시즌부터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번 시즌은 초반만 놓고 보자면은 일단 리산드로가 경기에서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게 해결된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맨유한테 브라이튼이 압박을 이렇게 효과를 낸 거 보면은 확실히 압박에 대한 준비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휘르첼러 감독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유를 상대로도 정말 쫄지 않고 공격적인 강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공격적인 축구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백 2명이 최용방을 맞는 2-3 빌드업 그리고 많은 숫자를 가담시키는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뒷공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맨유 역시 이를 인지하고 레시포드와 디알로가 중앙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역습 축구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냈었죠. 맞아요. 이게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전반전에 맨유의 유일한 빅찬스였던 디알로의 발리슛 장면 있잖아요. 이것도 달로의 측면 역습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고요. 디알로의 선제골과 더불어서 지르크지의 옵사이드로 취소됐던 가르나초의 역전골 장면 역시 측면 뒷공간을 적절히 파고든 맨유의 그런 노림수가 잘 통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이 히르첼러 감독 아래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러한 리스크는 앞으로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맨유에서 이렇게 측면이 뚫리다 보니까 해줘야 될 선수는 레시포드였는데 이제 레시포드가 상당히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좀 많이 부진하고 맞아요. 거의 1대1에서 약간 이겨내지 못하는 일단은 뭐 아무리 측면이 열린다 해도 한 명은 제끼고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한 명은 못 제껴가지고 그 한 명이 바로 바네케 선수였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최소해준 브라이튼의 우측 센터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루노와 레시포드가 위치한 맨유의 좌측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팀의 역습의 핵심 루트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던 바네케 선수는 레시포드와의 매치업에서 거의 모두 승리하면서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 역습을 계속해서 잘 저지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비교적 이른 65분에 교체되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바네케 선수의 공이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브라이튼 여기까지 살펴보고 맨유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유는 역습에 집중했던 맨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최전방에 기용한 터나 감독인데요. 시트상 포메이션은 4-2-3-1였지만 브루노가 가짜 9번을 로 움직이면서 4-2-4-0처럼 움직인 그렇게 인게임 포메이션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존의 최전방 자원인 호일룬이 부상 그리고 지르크지가 벤치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브루노를 최전방에 기용한 것이 터나의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플럼전에서 좀 이 라인업으로 좀 재미를 봤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다음에 상황상 좀 지르크제밖에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좀 여의치 않아서 브루노를 계속 최전방에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좀 잘 풀렸으니까 또 들고 나왔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도 좀 맨유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원정 경기지만 브라이튼인데 이게 참 이렇게 먼저 막아놓고 시작하는 게 조금 물론 이제 액면과 점유율만 놓고 보면 맨유가 좀 더 높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점유의 과정 자체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전 인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로톱을 썼을 때는 원래 많이 내려와줘서 공격수가 빌드업도 많이 도와주고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공간 탈출도 하고 뭐 이런 맞아요. 거를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뭐 지난 시즌 뭐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터나가 FA컵 결승을 정말 뽕에 취해서 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게임 플랜은 그 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잡았던 그 패턴과 어느 정도 유사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옵사이드 취소했던 그런 골들이나 아니면 빅찬 스미스 날렸던 거 뭐 이런 게 들어갔더라면은 뭐 그 경기와 그렇죠. 비슷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맨시티고 이거는 브라이튼인데 이게 참 네. 맞아요. 좀 그렇네요. 사실 전체적인 게임 플랜을 살펴보자면 브루노와 마운트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패스를 배급해주고 레시포드와 디알로가 그 뒷공간을 노리는 형태를 취했는데요. 브라이튼의 약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공간이었다는 것을 인지한 터나의 맞춤 전술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브라이튼은 압박과 지공을 섞으면서 자신들의 템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맨유는 뭔가 이러한 짜여진 패턴이나 움직임보다는 그냥 다이렉트 역습, 크로스, 중거리 슈팅, 오나나 롱패스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시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브라이튼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를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수월하게 수비를 해냈고 오히려 끊임없는 공수 전환으로 인해서 맨유의 체력만 오히려 갈려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한 선수 얘기를 첨언을 하고 싶은데 이 마운트는 이건 좀 이제 그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뭐 전반전 끝나고 바로 나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격수가 있을 때 왜 마운트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사실 FA컵 결승전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당시에는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맥토미니 선수가 네. 뛰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맥토미니가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경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밀고 들어가거나 역습의 선봉장이 돼줄 수 있는 역할에서 지난 시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맥토미니를 차라리 썼으면은 뭔가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마운트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뭔가 장점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박스 타격을 해주는 선수지 이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역습의 기점이 돼주는 선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마운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아쉬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수치상을 살펴보자면 맨유가 슈팅이 14대 11로 밀렸고요. 유효 슈팅이 5대 4로 밀렸고요. XG 값이 2.09대 1.43으로 밀렸고요. 빅찬스 미스가 브라이튼이 2개의 빅찬스를 다 골로 연결시킨 방면에 맨유는 2개를 모두 다 놓쳤습니다. 오프사이드는 0대 6으로 압도적으로 맨유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골도 있고 옵사이드.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 박스 안 터치는 33대 28로 오히려 박스 안에서 영향력이 맨유가 떨어졌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프사이드 6개 중에 2개가 아마 득점이었을 거예요. 레시포드의 동점골 그리고 가르나초의 득점.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공격 퀄리티가 너무 역습에 치중되어 있고 그 개개인의 퀄리티도 조금은 떨어졌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마운트가 선발 출전한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결국 공격수가 아닌데 앞에 있다 보니까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결국 이제 뭐 후반에는 포지션 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결국은 또 일찍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맨유 지금 중심 선수 무조건 맞춰줘. 그러니까 이 선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패배 바르셀로나가 저는 점유율 축구를 저희 팬들한테 설득을 시켰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게 좋은 축구야. 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공으로 풀어가고 우리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우리가 짧게 풀어가는 게 이게 축구의 정의고 이상적인 축구야 라고 팬들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잔에 뭐 점유율도를 경기력 좋았잖아 한 잔에 이런 밈이 나온 것도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의 테나의 축구가 나쁜 축구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로 한두 골이 더 들어가서 만약에 맨유가 3대2로 이겼다? 이거면 맨유의 터나가 명장 소리를 들을 경기였잖아요. 뭐 약간 FA컵처럼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뭔가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지공하고자 노력하고 맨유가 카운터만 노리는 그런 그림 자체가 맨유 팬들 입장에서 조금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도 그 세세한 퀄리티나 그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맨유가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는 맨유 팬들이 조금 아쉬워할 만한 그런 전술을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 봐야 될 거는 뭐 당연히 이 경기 진 것도 아쉽지만 그러다음에 진 과정이 약간 드라마틱해서 더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막 진짜 극장골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쉽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저는 다음 경기라고 보거든요. 아, 맞습니다. 리버풀과의 또 빅매치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리버풀 진짜 절대 한 100게임 하면 한 90게임 정도는 맨유가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면 맞습니다. 뭐 아마 다음 경기도 비슷한 전술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버풀 역시도 네. 상당히 지공을 중시하는 팀이고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안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슬롯이 그걸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역습 위주의 축구를 구사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사실 터나의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역시나 교체 카드였거든요. 이게 지르크지가 투입되자마자 지난 경기에 비해서 연계, 슈팅 등에서 영향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델리우트와 맥토미니, 안토니 역시 고군분투해줬지만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나마 가르나초가 침투해서 번뜩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득점이 취소되는 등 불운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뭔가 스쿼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부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버풀과의 경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테나를 실드 쳐줄 만한 게 늘 선수는 다 넣었어요. 솔직히 안토니 뭐 일찍 네. 넣으면 안 되는 선수고 네, 맥토미니 이제 갈 사람이고요. 뭐 데리우트 투입은 뭐 큰 의미는 없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남는 게 지르크제이랑 가르나초. 네. 그리고 이제 투입이 안 된 선수들을 보면 뭐 에릭센, 그다음에 뭐 콜러, 그다음에 에반스 뭐 이렇게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간 선수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테나 감독이 용병술이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그냥 늘 사람이니까 넣어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다. 맞아요. 사실 맨유면은 뭐 이거 뭐 벤치는 고사하고 로테이션 멤버, 그러니까 벤치에 못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무조건 뭐 맨유는 지금 유로파 뛰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리그에서 1군 스쿼드 18명 구성하는 것도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이면 9명에서 이제 20명인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거 구성하는 것도 어려우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려 그러나 유로파 들어가면. 사실 맨유 팬들은 차라리 터너가 교체 카드를 못 썼다라는 게 더 심신의 안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쿼드 퀄리티 내지는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암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교체 자원 가지고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어야 된다고 하면은 뭐 물론 당연히 맨유보다 떨어진 팀들이랑 만나겠지만 네. 조편성에 따라서는 진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맨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들어간 선수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날은 터나가 브루노를 왜 뺐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 좀 일찍 빼긴 했어요. 에이스인데. 네, 한 79분 정도에 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맥토미니를 투입을 하면서 경합이나 중원 싸움 그리고 세트피스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브루노에게 뭐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부상이 약간 있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습의 기점이 되던 브루노가 빠지자마자 뒷공간 패스를 넣어줄 자원이 전무해집니다. 이미 마운트도 빠졌잖아요. 그럼 뭐 맥토미니가 대지를 가릅니까? 가르나초가 대지를 가릅니까? 못 가르잖아요. 그래서 지르크제이도 뭐 롱패스를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탈압박이나 패스 없이 그냥 주구장창 뒤뛰기만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의미가 없는 뭔가 역습 장면이 상당히 많아졌고 이것은 어느 정도 터나의 실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릭센이라도 놓치지. 에릭센 킥은 잘 때리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 터나의 맞춤 전술 그리고 교체 카드 모두 브라이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을 남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리버풀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적재적소의 교체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터나 감독에게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로톱도 결국 많이 써가지고 결국 파해가 다 됐거든요. 다 알아. 이거 브루노만 막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레시포드도 그 레시포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스쿼드 자원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터나 뭐 지금 감독의 상황이니까 그게 또 감독의 능력이고. 네. 지난 시즌처럼 또 변명하다 끝나면 또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다음 리버풀전에서 일단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 정리해보고요.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아스날 경기였고요. 네, 일단은 0대2로 결과는 아스날이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빌라 쪽부터 명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티네스 골키퍼 있었고요. 그리고 디뉴, 토레스, 그다음에 콘사, 캐시 이렇게 백 보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맥긴, 틸레망스, 오나나, 베일리 있었고 그다음에 투톱으로는
와킨스와 그다음에 로저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와킨스와 로저스가 앞선에 위치하는 4-4-2 내진 약간 로저스가 처졌다고 봤을 때는 4-4-1-1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은 포메이션이었고요. 이 역시 1라운드와 동일한 라인업이었습니다. 당시 팀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일단 주목을 할 만한 거는 이제 모건 로저스.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게 미드주부로 있었던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잘해요. 올 시즌 2경기 나왔는데.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지난 겨울에 온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적하자마자 조금씩 입지를 늘려가더니 이번 시즌에서는 공격진의 정말 중요한 축을 담당해주는 선수로 성장을 했던 로저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잘했고 뭐 이 경기에서도 사실 드리블에 있어서 진짜 워낙 강점이 또 있는 선수라 왜 이 아스톤 빌라가 자신감 있게 디아비를 네. 방출했는지. 아,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디아비가 빠지면서 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네. 디아비 공백 정도는 충분히 뭐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맞습니다. 결장자를 살펴보자면 올센, 타이론 밍스, 그리고 부바카르 카마라 이렇게 세 선수가 있었는데 좀 특히 카마라의 결장이 좀 아쉬웠죠.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틸레망스, 오나나의 중원 조합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대로 중원 조합을 꾸린 에메리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럼 아스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골키퍼 라야 골키퍼 나왔고요. 그리고 벤 화이트, 살리바, 그다음에 가브리엘, 그리고 팀버까지 네, 빼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사카, 파티, 웨데고르, 라이스, 마르티넬리 그리고 네. 최전방에 하베르츠 나왔네요. 맞습니다. 하베르츠가 최전방에 위치하는 4-3-3 베이스 그리고 3-2-4 하나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포메이션이고요. 레프트백으로 나온 팀버를 제외하면 1라운드와 동일한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날은 진첸코 대신에 팀버가 시즌 첫 선발 출전을 가져갔다는 점이 포인트일 것 같고 결장자는 비에이라, 제주스, 티어니, 토미야스인데요. 비에이라는 지금 포르투가 히어리고가 떴죠? 네. 그리고 티어니도 계속해서 방출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스와 토미야스가 빠진 것 정도가 주요 결장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팀버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 네. 사람은 바뀌었지만 결국 네. 수행하는 역할은 똑같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이 바뀌었지만 뭐 크게 변화된 건 없다. 이렇게 네, 보고 맞습니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빌라 쪽의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즌 빌라는 리그 4위로 당당하게 챔스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심지어 33라운드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는 2대0 승리를 따내면서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좌절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러한 빌라의 상승세에는 에메리 감독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에메리는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을 잘 짜오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인데 이를 토대로 강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 자세히를 그냥 나온 네. 게 아니라 아스날의 빌드업 패턴에 맞춰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4-4-2 명확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압박 기조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날 아스날의 빌드업 구조는 레프트백 팀버를 인버티드로 활용하는 3위 형태였습니다. 이때 보통의 상대팀들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라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견제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로우 블럭으로 내려섬으로써 공격을 받아내는 형태로 대응해왔는데요. 이날의 에메리는 미들 블럭을 형성해줌으로써 지역 방어하는 형식으로 수비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투톱인 왓킨스와 로저스가 상대 3선을 맨마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양측 윙어인 맥긴과 베일리는 측면으로 향하는 아스날의 패스 루트를 찾아내주는 그런 지역방어 형태를 구축을 해줬고요. 만약 이 지역방어가 뚫려서 라이스 웨데고르에게 볼이 찔러 넣어져도 틸레망스와 오나나가 바로 경합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맞춤 전술을 상당히 잘 짜온 에메리 감독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이제 3위 빌드업에서 중요한 게 이제 3에서 2로 네. 전달이 되고 그렇죠. 이 2가 다시 이제 앞에 있는 5한테 이제 공을 네. 뿌려주는 뭐 결국 엄청 단순화하자면 이런 네. 패턴이 될 텐데 결국 그 처음부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맥을 끊는 네. 이쪽을 압박해요. 어쨌든 3이 5라고 치면은 2가 제일 적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그렇죠. 제일 적은 숫자를 공략해서 뭐 뒤에도 수적 우위를 가져오면서도 앞에서 이렇게 네.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패스 경로를 커버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의 아르테타 감독의 생각은 아마 상대가 4-4-2 투톱으로 나오면 그 두 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스리를 사용하는 네. 거거든요.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투톱이 센터백 3명이 아니라 오히려 3선에 2명을 커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패스 루트가 약간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라야부터 시작되는 롱패스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측면 위주의 좀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에메리 감독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3백 라인을 압박을 안 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아스날이 좀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네. 가져갔었고 빌라는 이제 점유율은 없고 이제 간간히 역습만 노리는 형태인데 근데 뭐 이건 뭐 의도된 거니까 뭐 이걸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맞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준비된 전략대로 수비를 잘 해냈고 사실 전반전에 아스날이 엄청 고생했거든요. 맞아요. 빌라의 고생 수비를 많이 했죠. 뚫는데 맞습니다. 전반전에만 아스날이 69%의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슈팅이 4개에 그쳤고요. XG 값이 0.36에 그쳤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빌라가 아스날의 공격의 시발점부터 막아주는 그런 대응을 상당히 좀 잘 준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진영에서도 빌라는 확고한 수비 플랜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날이 3-2-4 하나 형태로 5명의 공격진을 구축했는데 이에 대해서 에메리는 윙어의 수비 가담을 활용해서 숫자 싸움을 가져가 주었죠. 좌우 윙어인 맥긴과 베일리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주면서 6대5의 수적 우위를 유도해줍니다. 사실상의 식스백이죠. 네. 이는 에메리가 즐겨 쓰는 수비 방식인데요.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등 많은 공격 숫자를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위험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이제 측면 공격수들이 네. 내려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볼이 3백에서 돌고 있으면은 이 측면 선수들도 같이 올라와서 네. 이 3백에서 이 미드필더로 가는 공들을 다 견제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3-2-5라는 포메이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측면에 한 명밖에 없다. 아하. 그 한 명이 이제 한 명 이제 1대1 뭐 잘 되면 1대1 아니면 극단적으로 2대1을 이제 벗겨내고 동료한테 내줘야 되는 또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원래는 이제 풀백을 윙어가 따라가야 되는데 네. 풀백 그냥 중앙으로 들어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빌드업 도와주고 밑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윙어가 자유로워가지고 그 윙어들이 압박도 하고 뒤에 쳐져서 드랍백 수비도 하고 수비도 하는 데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가능할 리가 없는데 근데 아스날의 특이한 이런 전술적 특징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하게 됐죠.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맨유 브라이튼전에서는 브라이튼의 그런 양쪽 윙어의 아이솔레이션을 풀백이 온전히 견뎌내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빌라는 윙어들을 아예 내려버림으로써 2대1의 수적 우위를 측면에서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측면에서의 역습이 나오기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밑에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역습을 하겠습니까? 근데- 올라와야 돼. 네, 올라와야 맞습니다. 돼.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앞서서 거기까지 생각이 가기 전에 그냥 아스날의 강점을 네.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아스날을 상대했던 에메리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비 기조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반전 점유율이 31%에 그쳤음에도 오히려 경기력은 빌라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빌라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모건 로저스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없어도 네. 드리블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그 역습도 사실 패턴이 있거든요. 뭐 네. 한 명이 끌어주고 측면 뒷공간을 뚫는다던가 아니면은 2명의 선수가 동시에 뛰어나가면서 인터벌을 파고든다던가 이런 식의 패턴이 있기 마련인데 이날 빌라는 그냥 로저스가 곧 전술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는 낮은 점유율 속에서 간헐적인 기회를 위협적인 역습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죠. 이날은 모건 로저스가 그 역습의 핵심 역할을 상당히 톡톡히 해줬습니다. 자, 볼 간수 능력이 너무 좋고 아. 어제 이런 선수가 어디서 나왔나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아스톤 빌라 정도가 되면은 결국 챔피언스 리그에 간 팀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강팀인데 네. 어제 이렇게 약간 못 들어본 선수가 갑자기 뿅 등장해가지고 활약하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드리블은 벌써 뭐 사실 2경기밖에 안 뛴 선수한테 좀 잃은 감도 있지만 네. 시즌 초반에 거의 지금 폼만 보면 거의 리그 탑급이다. 손가락 안에 무조건 넣어야 되지 않을까 모건 맞습니다. 로저스를 드리블에 있어서. 뭐 당장 이날 스탯만 살펴보더라도 터치가 48번, 기회 창출 2회, 빅찬스 메이킹이 한 번 있었고요. 드리블 성공이 7회 중에 5번, 네. 이게 최다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경합 성공이 11번 중에 8번, 패스 성공이 약간 낮은 68%긴 하지만 로저스가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바탕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라이스, 파티 등 아스날의 중원은 역습 저지에 매우 뛰어나잖아요. 리그 탑급의 중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원을 상대로도 이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더욱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초반에 빌라가 준비한 플랜대로 경기 흐름이 딱 이어졌었는데 빌라 입장에서는 이 올리 와킨스가 찬스 하나 놓친 게 전반에 25분 맞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사실 그거
아스날이 하나 준 거거든요. 네, 와킨스의 그 픽찬 스미스가 아니었다면 어시스트 하나 정도는 모건 로저스가 충분히 네. 기록할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건 로저스를 좀 찾아봤어요. 지난 겨울에 미들즈브로에서 넘어왔다고 하고요. 빌라에서 이제는 주전 자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은 2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첼시와의 리그컵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첼시가 6대1로 이겼던 것 같은데 그날이 로저스의 미들즈브로에서의 마지막 경기였어요. 근데 그날 그 한 골을 로저스가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첼시를 상대로도 미들즈브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줬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로저스인데 빌라에 와서도 정말 PL에 잘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다 잘 됐는데 결국 와킨스가 이게 해줘야 되는 위치에서 좀 안 되면서 그게 좀 결정력 차이가 이 경기를 좀 갈랐죠. 결과는. 사실 뭐 아이러니하죠 흐름이. 이게 지금까지 빌라 칭찬 계속했고 에메리 칭찬 계속했고 뭐 로저스 칭찬했고 실제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빌라가 아스날에 앞섰습니다. XG 값이 1.28 대 0.87이었고요. 슈팅이 11번 대 9번, 유효 슈팅이 3번 대 4번으로 하나 밀렸지만 전체적인 슈팅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던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빅찬 스미스는 양팀 모두 2개를 얻었는데 두 팀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경합 성공은 58대 38로 오히려 그 중원이나 힘싸움에서는 빌라가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라야의 선방 그리고 공격진의 빅찬 스미스로 인해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이런 좋았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것이 상당히 뼈아팠던 빌라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와킨스가 해줘야 되는 상수가 있는데 뭐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뭐 나중에 아스날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반면에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줬죠. 기가 막히게 또 해주면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빌라가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 맞아요. 아무리 전술 잘 짜고 해도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요. 사실 빅찬 스미스가 2대2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습 기조를 가져갔던 빌라가 이 한두 번의 빅찬스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빅찬스에 모두 개입된 와킨스의 결정력이 이날 빌라의 패배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킨스는 지난 시즌 리그 19골 13개의 도움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정할 수 없는 빌라 공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르게 60분대에 교체 아웃이 되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와킨스 개인에게도 빌라에게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빌라 입장에서 좋은 준비를 했지만 결과는 딱 아쉬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스날 쪽으로 넘어가 보죠. 맞습니다. 아스날은 4명의 센터백으로 수비라인을 구성하는 이른바 포터백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레프트백인 팀버는 진체코처럼 인버티드 동선을 가져가면서 파티와 함께 삼성을 구성을 해줬고요. 아스날의 빌드업 구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3-2-4-1 기준으로 삼성 중에 한 명이 상대를 고정시킨 뒤에 센터백이 그 틈을 전진을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삼선 한 명이 자유로운 동선을 가져가면서 패스를 전개해주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삼선이 상대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 틈에 후방 지역에서 바로 메잘라에게 그렇게 연결되는 다이렉트 전진 패스를 찔러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할 때는 앞선의 메잘라가 내려오면서 빌드업 가담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이날은 빌라의 투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날의 3선을 상당히 잘 마크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되거나 끌려 나오지 않고 지역 방어를 수행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아스날에게 약간의 독이 된 전반전이었고요. 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아스날은 하던 거 했고요. 하던 거 했습니다. 네, 그 하던 거 한 게 좀 빌라한테 파회가 되면서 좀 고전을 했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롱패스나 측면 공격 비중 늘리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풀어보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갈량이스가 롱패스하고 라야가 롱패스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 뭐 유의미한 공격 장면을 많이 만들진 못했던 그렇죠. 아스날이었겠죠. 롱패스 하려고 나온 전술이 아닌데 롱패스 간간히 섞는다고 사실 뭐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흐름 속에도 아스날이 실점하지 않고 빌라의 공격을 잘 받아낸 데에는 완벽하게 탄탄했던 수비진을 꼽고 싶었는데요. 아스날의 무실점 승리에는 빌라의 결정력 부족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비진의 활약, 특히 살리바와 라야의 활약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스날이 뭐 전반전에 사실 와킨스가 그거 넣었으면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뭐 결국 와킨스를 못 넣고 아스날은 잘 막아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결국 아스날이 실수를 해서 찬스가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득점을 연결됐으면 우리가 뭐 수비가 좋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 안 들어갔으니까. 역습을 모건 로저스가 잘 이끌어줬고 뭐 와킨스도 여러 번 찬스를 잡긴 했습니다만 진짜 잘 막아요. 아니 아스날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공격이 계속 막히고 역습이 계속 오는데도 그냥 막아요. 그냥 선수들이 맞습니다. 1대1도 자신 있고 조금 한두 선수가 베껴지더라도 커버도 되게 잘 들어가고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가 싶더라도 뭐 돌아오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네. 진짜 그냥 지난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비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이게 아스날이 이제는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비를 하는 게 명실상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도 사실 29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했던 팀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번 시즌에도 2경기 무실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드렸던 살리바와 라야가 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살리바는 경기 내내 역습 저지, 클리어링, 태클 등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 막판에는 극적인 수비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면서 빌라의 위협적인 공격을 수차례 막아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야는 좋은 선방으로 팀의 최후방을 책임졌는데요. 특히 오나나가 굴절된 슈팅을 한번 때려주고 그리고 와킨스가 세컨볼 헤딩을 하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정말 오래 세이브라고 네. 꼽힐 수도 있는 그런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는 무실점으로 넘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실점으로 잘 넘겼던 아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는 사실 에메리한테 아르테타가 한 방을 먹은 경기인데 네. 선수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본인들의 체급으로 음흠. 좀 뭔가 나중에 이겨낸 극복한 맞아요. 전술적인 차이를 극복한 뭐 사실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흐름 속에서 한두 골을 먹혔다면은 그대로 빌라의 흐름대로 경기가 끌려갔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후반전에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이런 라야와 살리바 등의 그런 수비진의 탄탄한 수비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그런 체급에서 앞섰던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건 이제 트로사르가 이날 결승골 기록을 했었는데 근데 골 넣고 막 세레모니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팀인가 했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로사르가 후반 초반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던 빌라였는데 이 한 번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그 틈을 트로사르가 상당히 잘 공략을 해줬습니다. 67분에 터진 이 득점의 주인공이 바로 65분에 투입된 트로사르였는데요. 지난 시즌 트로사르는 리그에서만 1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주로 교체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클러치 능력과 득점 생산 능력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트로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에 엄청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 좋았던 폼이 유로까지 이어졌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리시즌에서도 당연히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밀렸었죠. 뭐 마르티넬리가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밀리는 상황이. 약간 아스날도 윙어 보강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었고 물론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스날 팬들 중에 몇 분은 트로사르에 대한 그런 믿음을 좀 저버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유로 때 보고 엄청 실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트로사르가 아스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이날은 다소 아쉬웠던 마르티넬리와 교체되어서 오히려 자신이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선제골을 기록해주면서 이번 시즌에도 확실한 슈퍼초커는 역시 트로사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한 방 딱 네. 해줬고 뭐 두 번째 골은 그거는 아스날이 너무 잘 만든 골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골 역시도 뒷공간 네. 침투했던 트로사르에서 기점이 됐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뭔가 확실한 캐릭터성과 그런 플레이메이킹을 만들 수 있는 선수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정리를 하자면 아스날이 극복을 네. 해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들을 하나 두 개 극복해 나가는 게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못 따낼 승점을 강제로라도 뺏어 오는 게 또 우승팀의 또 면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뭐 프리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아스날 우승 적기 이제 레드 플래그를 좀 들어도 되지 않을까. 레드 플래그. 정말 맨시티와의 2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리버풀도 시즌 초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첫 시즌인데 이게 계속 이어지기 쉽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승은 이번에도 맨시티 아니면 아스날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초반에 그런 팀의 견고함, 조직력, 그런 위닝 멘탈리티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맨시티보다도 아스날이 좀 더 좀 인상 깊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시티의 이런 약간의 보강이 좀 덜 된 그 틈을 아스날이 잘 노린다면 정말 수건 사업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경기 빌라도 굉장히 잘했지만 아스날이 진짜 강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경기 모두 맞춰봤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 리뷰 시간에 아마도 리버풀과 맨유와 리버풀 경기를 하지 않을까. 노스웨스터. 네, 그렇습니다. 아마 리버풀 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무조건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월요일 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요일날 저희가 좀 최근에 시간 조율을 하고 있어서 방송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요일 팀 있으면 또 목요일날 또 찾아뵙고 아니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월요일 팀은 무조건 하니까 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